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번 시간에는 이제 아우슈비츠 이후 해서 이제 사회 심리학의 인간 본성 실험이 조작된 거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번에 3부 파트 3에 이제 선한 본성, 그러니까 결국 저자는 이제 성선설을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오작동을 일으킨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본성이 현대적이고 문명화된 세상의 삶에 직면했을 때 오작동을 유도하는 어떤 측면이 있다. 우리를 가장 착한 종으로 만드는 메커니즘은 우리를 또 지구상에서 가장 또 잔인한 종으로 만들기도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감의 맹목성, 그리고 권력이 부패하는 방식, 그리고 계몽주의 함정 이렇게 세 개의 챕터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감이라는 게 사실 경영학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리더십에서 중요시하게 되는 건 중요시 여기잖아요. 근데 오히려 여기서 저자는 공감이 위험하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김도 교수님 이 부분에서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예, 인간은 이제 기본적으로 미러링 하는 존재라고 그러거든요. 미러링이 거울같이 내가 기침하면 상대방도 기침하고 내가 굉장히 즐거워하면 상대방도 즐거워하고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제 모디파잉하고 미러링하는 존재예요. 이제 이게 우리가 코칭에서 굉장히 많이 써요. 미러링하는 존재, 같이 행동하면서 같이 하는데 이 공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룹 싱크를 하게 만든다는 거죠. 나와 가까운 사람들만 공감하니까 그럼 공감 안 하는 사람을 배척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갖고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인종주의라든지 뭐 혐오 뭐 이런 것들, 이게 그러니까 못 가진 사람, 그다음에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가까이 내하고 가깝지 않잖아요, 그죠? 그럼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 사람들하고는 이렇게 배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뭐 이 책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나오죠. 2차 세계대전 때 심리전 사단에서 그래서 파쇼하고 뭐 나치하고 싸우는 게 뭐 연합군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이쪽에 그 이데올로기가 사람들을 움직이는 건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처음에 이제 자원하고 군에 지원하고 할 때는 이데올로기였는데 딱 군대에 가보니까 전선에 딱 가보니까 이게 바로 인간의 본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아니고 죽고 살고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나의 안전을 갖다 지키고 싶어 하는데 옆에 전우가 딱 죽는 걸 보고 눈이 확 뒤집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 공감 능력이죠. 그죠? 그런 공감 능력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멜팡션이 일어났다. 오작동이 일어났다. 뭐 이런 거예요. 본래는 착한데 멜팡션이 일어났다. 뭐 이기적 유전자도 보면은 그 돌연변이가 정확하게 복제가 안 되고 책 페이지가 좀 찢어져 가지고 다른 게 탁 갖다 붙으면은 이게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멜팡션 되는 거죠. 그래서 본래 착한 그 본성이 이런 공감에 의해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룹 싱크에 의해서 부작용, 그러니까 멜팡션, 잘못된 것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악하게 됐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여기서 이제 전우회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전에 제가 어디서 봤는데 테베가 그 스파르타랑 뭐 이쪽하고 싸워서 이겼을 때 이 동성애 부대로 구성이 됐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연인들끼리 다 싸우는데 자기 연인이 죽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김대중 교수님 표현대로 눈이 뒤집혀지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이제 용기 있게 나가서 싸우는 게 되는. 그래서 그게 상당히 오랫동안 그 전쟁에서 사실 그 사기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라고 여기서 또 얘기를 또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기서 결국에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장거리에서 이 사람을 쏴 죽일 수 있는 무기를 많이 개발해가지고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박격포에 의해서 죽은 게, 포격에 의해서 죽은 게 한 75%라 그러죠. 네. 그러니까 육탄전에서 뭐 죽은 거는 뭐 거의 없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육탄전 딱 하려고 하다가 서로 깜짝 놀란다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군대에서는 총검술하고 PRI를 이렇게 열심히 시켰는지.
연습을 안 하면은 이제 실제로 못 하니까 그렇죠. 근데 막상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저는 이 공감 부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SNS,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SNS가 굉장히 발달하고 있잖아요. 네. SNS가 발달했다는 얘기는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엄청나게 많아진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은 점점 오픈되지 않고 더 외골수로 빠져들어가느냐. SNS가 연결되고 있는 통로가 딱 지하고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계속 소통하지 자기와 다른 편 쪽에 있는 사람하고는 소통을 안 해도 얼마든지 자기끼리끼리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더 많아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공감의 맹목성이 여기서 저는 작동된다고 보는데. SNS 알고리즘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하고 비슷한 생각한 사람하고만 자꾸 얘기하니까 그 생각이 점점 더 굳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독일군하고 프랑스군하고 싸움 붙는데 가봤더니 둘 다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적들을 무찌르고 그 하나님이 누구냐? 같은 하나님. 그 하나님 굉장히 헷갈릴 겁니다, 아마. 그 같은 데서 그냥 상반되는 얘기가 들어오니까 프랑스군을 죽이게 해주십시오. 독일군을 죽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이게 결국은 같은 사람들끼리만 공감하는, 진짜 공감이라고 하는 거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나와 반대의 위치에 있는 사람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게 진정한 공감인데, 이제 이게 맹목적으로 돼가지고 딱 붙어 있는, 친밀감 있는, 접촉하는 사람들끼리만 공감한다. 이게 이제 멜펑션 하는 거죠. 예, 그룹싱크의 그 폐해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집단사고. 그렇죠? 예. 여기 또 셀덴의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나오는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이것도 저는 이걸 보고 이제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셀던은 거기서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옛날에 참전 용사들은 이걸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근데 베트남 전쟁 이후로 갔다 온 병사들은 사실 PTSD에 되게 많이 시달리고 이게 문제가 심각해졌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 사실 셀덴의 책에서는 이게 왜 그것까지 몰랐는데 이 책을 보고는 이게 이렇게 돼서 문제가 됐구나. 그러니까 결국 조건화된 사격 기계를 만들어서 사람을 실제 많이 죽이게 되니까 그걸로 인해서 이제 그 심리적인 상처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되게 표현이 수많은 병사들이 다른 사람들을 죽였으며 이때 그들 안에는 무엇인가도 함께 죽었다. 이거 되게 와닿더라고요, 진짜. 선한 본성을 죽인 거죠. 그래서 그 학문적으로는 이제 카운셀링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카운셀링이 자리 잡게 된 게 2차 세계대전 이후, 그리고 아주 피크로 커지게 된 게 월남전 이후입니다. 네. 그러면서 집단 상담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래서 그 정신적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그렇죠. 그래서 카운셀링이라든지 심리 치료를 굉장히 많이 받았다. 그런 증거만 보더라도 본래 인간이 악했다 그런다면은 뭐 뜨뜻하고 그게 훈장이죠. 사람 많이 죽이고 뭐 그게 훈장인데 그게 장애로 스트레스로 남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예, 그것만 보더라도 카운셀링, 집단 상담 이런 것들이 이게 굉장히 꼽히게 된 그런 이 산업적으로 굉장히 꼽히게 된 동기가 된 것만 보더라도 이거는 성선설이다. 진짜 착한 사람들이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도 여기까지 보고 성선설을 많이 기울어졌어요. 교수 교수님은 안 기울어졌나요? 저는 성선설을 부정한다고 하기에는 인간에게는 선한 측면이 있다. 근데 그 선한 측면이 순수 자기 희생적이고 남을 위해서만 사는 거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제도적인 측면을 그 무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즉 제도 정비는 아까도 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도적으로 정비가 잘 돼 있어야지 그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거지 마음껏 뛰어놀아라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념적으로는 그렇더라도 현실에 부닥치면 아니라는 거죠. 전쟁에 탁 가보라는 거죠. 그러면 선한 본성이 탁 나온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공산주의도 진짜 나쁜 놈들이고 뭐 나치즘도 파시즘도 굉장히 나쁜 놈이라고 내가 군대는 들어갔는데 저하고 딱 마주치게 되면은 본래 본능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하여튼 뭐 결론에 가서 다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간에 패를 다 깔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히든 카드가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죠? 그럼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이어서 가면은 근데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저는 이제 또 헷갈리기 시작하는 게 권력이 이제 부패하는 방식과 계몽주의의 함정. 여기서부터는 또 헷갈리기 좀 시작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왜 병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사람과 기회주의자, 나르시스트, 뭐 소시오패스가 계속 성공하게 되느냐? 근데 이게 성공하는 건가요, 결국에? 뭐 겉으로 보기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세속적인 성공을 갖고 온다, 뭐 이런 이야기죠. 네. 그래서 항상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항상 빠지지 않는 마키아벨리, 군주론 또 나오죠. 네. 김두규 교수님, 그래서 이 군주론의 이거를 이제 사례로 들면서 설명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철 교수님이 한 말씀 하시죠. 예. 자, politics is perception. 정치는 이미지다.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을 사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결국은 여러분들 진실을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진실을 얘기해도 남들이 보기에 저 사람 저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야 라고 딱 거부해버리면은 무슨 얘기를 해도 귀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마키아벨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인들도 이런 얘기합니다. 정치인은 권력을 쥘 때까지 자신이 국민들한테 한 약속을 권력을 쥐고 난 후에는 어떻게 하면 약속을 저버린 인간이라는 얘기를 듣지 않으면서 조용히 폐기 처분할 수 있을 거를 연구해야 된다. 듣기만 해도 좀 이렇게 소름이 끼치고 좀 가증스러운 그런 발언을 마키아벨리는 꺼림낌 없이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도덕과 원칙은 존중할 만한 것이 못 된다. 거기에 연연해가지고는 권력자로서의 행세를 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마 이제 성악설의 가장 화신으로 되어 있는 게 마키아벨리 텐데 여러분들 마피아 보시면은요. 마피아 중에 얼굴에 이렇게 뭐 흉터가고 이런 사람들 보신 적 있습니까? 영화에서 그거는 밑에 행동대장들이나 그 앞에 뛰어댕기는 애들이나 그렇지 여기 막 문신하고 두목 보세요. 두목 딱 보면은 말끔한 신사야. 넥타이 딱 매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정말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게 진짜 마피아 두목이거든요.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지금 그 마키아벨리가 하고 있는 얘기가 현실에서 하나도 들어맞지 않는다. 이 브레히만에 따르면은 데커 켈트너 교수 얘기를 하죠. 응용 마키아벨리즘의 대표. 네. 마키아벨리 하라는 대로 하면은 돌팔매 맞아 죽는다. 그런 인간들은 다 쓰레기로 전부 오스트라사이즈 해가지고 전부 공동체에서 퇴출시켜가지고 다 오래 살아남지도 못하고 선하고 착하고 호모 퍼피들만 계속 이렇게 순한 여우처럼 이 4대 가서 그냥 딱 탄생이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시답지 않은 마키아벨리스트들이 하는 거고 진짜 마키아벨리스트는 그 사람이 끝내 마키아벨리즘을 숭상했는지 아니면 진짜 국민을 위한 애국자였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 봤습니까? 네?
그 사람이 일기 쓴 걸 갖다가 역사학자들이 뒤늦게 뭐 발견해가지고, 아, 이 대왕님에게 이런 훌륭한 면이 있은 줄 미처 몰라가지고 했다. 그 사람 그 일기 언젠가는 다 세상이 드러날 거라고 알고 쓰는 거지. 이거는 내가 아무도 보지 못하게 내 속마음을 쓰겠다. 그러면 일기 쓰고 나서 불태워버려야지. 근데 마키아벨리는 그 글을 썼을 때 굉장히 그 정오심에 가득 차서 썼어요. 왜냐하면 마키아벨리 아버지가 변호사거든요. 근데 마키아벨리는 대학도 안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불편했었는데 그 서기로 들어갔습니다. 서기로 들어가가지고 했는데 교황 레오 반란 때문에 쫓겨나가지고 낮에는 술집 주인하고 같이 놀다가 술 마시다가 지방에 들어와갖고 관복으로 딱 갈아입고 썼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써갖고 또 뭡니까? 다시 복직하려고 갖고 갔다 그러잖아요. 그랬는데 군주론이라고 하는 게 자기 자기 소개서죠. 나 좀 취직하게 해달라. 그런 이제 얘기인데 뭐 어쨌거나 지금 포인트는 무슨 얘기냐면 마키아벨리가 한 것이 인간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서 얘기해 준다고 하기에는 좀 과장된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것도 권력자로서의 당위적인 측면, 개인적인 사사로운 정에 휘둘려서는 안 되고 연민에 휘둘려 가지고 공과 사를 구분 못한 일을 하지 마라. 당신이 공적인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과감하고 단호하게 일을 처리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관점에서 쓴 글이긴 하지만 마키아벨리가 경영학에 쓴 좋은 이야기도 많이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A라는 사람이 100의 가치가 있다. 그러면 90을 한번 줘봐라. 90을 주는 사람도 있고 120을 주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90을 받은 사람은 이제 시장 상황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가 못 받은 10을 갖다가 벌충하기 위해서 다른 자리를 알아보거나 태업을 할 것이고 120을 받은 사람은 정신없이 일할 거라는 거예요. 여기 마키아벨리 군주론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보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 120을 한 사람들은 뭐예요? 신뢰를 줬죠, 그죠? 그러니까 훨씬 열심히 일할 거다. 착한 본성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키아벨리 켈트너 교수가 실험한 게 참 재미있던데 보니까 쿠키몬스터 실험을 하면은 누가 장래에 정치가가 될 수 있는 자질을 가졌느냐를 알아보기 위해서 3명한테 쿠키 4개를 딱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가 남죠? 하나가 남는데 그걸 갖다가 먹는 놈이 정치가가 된다. 이런 거예요. 이거 보모 압니다. 보모 알아요? 그래서 이 자기 걸로 이렇게 얼굴도 붉히지 않고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리더가 될 확률이 많다. 정치가가 될 확률이 많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리더는 그 하나 남은 것도 3분의 1로 나눠가지고 먹으면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 전략에서는 뭐 그런 이야기 합니다. 공정하라고 하지 말고, 이제 엄마가 이제 애플파이를 만들어요. 근데 오빠하고 여동생 둘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방식으로 이 파이를 나누느냐. 전략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니네 둘 중에 권리 하나씩을 가질 수 있다. 첫 번째 권리. 이 애플파이를 자를 수 있는 권리. 두 번째 권리. 어떤 몫을 선택하는가 그걸 결정하는 권리. 하나씩만 가질 수 있으니까 자를 권리와 선택할 수 있는 권리. 그러면은 아주 공정하게 자른다는 이야기. 이제 그렇게 공정한 게임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판사로 가야 되고, 네. 아까 이제 3개하고 마지막 4번째, 우리
마지막 남은 거는 절대 먹지 마라 하는 게 가훈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뭐 당연하겠죠. 남들한테 욕심이 많은 것으로 비춰지면 결국은 후환이 따르게 돼 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남은 먹지 말라는데 그걸 얼굴도 붉히지 않고 흰자위를 통해서 그냥 딱 쳐다보면서 정조준해서 딱 남들보다 먼저 가져올 수 있는 사람. 이거는 이 리더감이라는 거 아닙니까? 정치가 그게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 무슨 얘기냐면 그 우리 대선에서도 보면은 권력욕이 있고 권력 뭐 의지라는 표현을 좀 부드럽게 표현하지만 권력 의지가 없는 사람은 대권 못 잡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양반처럼 그냥 아이 뭐 형님 먼저 저 먼저 하세요. 전 다음번에 뭐 저 드시고 난 다음에 기회 나면 제가 한번 하지요. 뭐 그거 다음이 없다는 거거든. 예. 선거에는. 그러니까 찬스 왔을 때 별의 순간이 왔을 때 딱 그냥 낚아채는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게 양보하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권력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그래서 왜 우리는 그런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를 믿느냐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그 권력이 부패하는 방식 후천적 반사회라고 하면서 이제 그 마키아벨리 철학을 얘기하고 또 데커 켈트너 교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되더라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에 마지막에 또 결국에 매듭을 지으면서 근데 우리는 이런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를 믿는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신화의 역할도 얘기를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김재규 교수님 이거 좀 풀어주실 수 있어요? 네, 11장의 맨 마지막 대문이 좀 이제 시원찮아요.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런 사람이 성공한다 이랬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성악설을 갖다가 주장하는 건가? 그렇죠. 뭐 이런 이야기인데 성공하는데 이거는 멜팡션이다. 이런 지금 요 장 주제가 요 파트 주제가 멜팡션이거든요. 예. 그래서 성공하는 것 자체가 멜팡션이다. 응?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제도가 있겠습니까? 네. 예, 미꾸라지들이 법꾸라지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죠. 그렇죠. 자가당착에 빠지는 거죠. 이것도 오류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이게 오류다.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에 멜팡션이거든요. 요 주제가. 네. 잘 읽어야 돼요. 행간을. 그렇죠. 예, 이런 사람들만이 출세할 수 있다. 뻔뻔한 사람, 네. 후한무치한 사람, 뻔뻔함을 무릅쓰는 사람들이 이 성공하는 건 현실이다. 근데 요거 잘못된 멜팡션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다시 이야기해서 요 나쁜 놈들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쁜 놈들이 누군가 하면은 계몽주의자들. 뭐 이거는 이제 또 계몽주의 함정이라고 또 얘기를 이어나가죠. 예. 네. 그러니까 인종차별도 초래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엔 다 이게 멜팡션에 대해서는 그냥 다 이 3분 다 얘기를 하는 거네요, 결국에. 그렇죠. 정말 멜팡션이다. 이런 거. 네. 근데 멜팡션이 예외적인 거냐, 일상적인 거냐, 이거는 또 다른 얘기죠. 예. 아니, 그러니까, 예외적인 것 같으면은 멜팡션이라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예외적인 걸로 하나 있다. 이런 건데, 요런 아이들이 성공하는 것 자체가 멜팡션이다. 이런 거. 그래서 그러니까 그 멜팡션이 그 아주 예외적으로 있으면은 큰 문제 안 삼을 건데, 이게 자주 있는 일이고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뭐 뭔가를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선설에 기초하든 성악설에 기초하든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것이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어느 누구가 이 세상이 다 전쟁으로 뒤덮이고 전부 기아에 허덕이고 그거를 즐기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목표는 같은데 그 가는 방향, 그 길을 어떤 루트를 통해서 글로 가느냐, 그거가 아마 인간 본성을 어떤 식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제시하는 처방책이 달라지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멜팡션이라는 말을 이제 주장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럼 찔려라는 이야기거든. 너 네 번째 쿠키 먹지 않느냐? 좀 찔려라. 응? 이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뭐 학생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야, 이렇게 정치인들 신랄하게 깠는데 왜 정치인들이 아무 소리 안 할까? 그 왜 그럴까요? 정치인들 보고 반사회화된 사람이고, 후천적 반사회화된 사람이고, 내가 어디가 좀 고장난 사람 같은 그런 걸 하는 뻔뻔스러운 사람인데, 이 정치가들은 아무 반응이 없어요. 이 사람이 불의 희만이 한국 사람이었으면은 아마 정치인 모독죄로 누군가가 고발했을 텐데, 이 외국인이니까 고발할 수가 없어서 가만히 있겠죠. 예, 뭐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본 거는 이런 겁니다. 네. 정치인들을 다 싸잡아 이야기를 하는데 요게 나중에 사부에서 나옵니다. 이론이 나오는데 난 아니다. 그렇지. 난 아니다. 다른 놈 정말 맞다. 괜히 나대면 네가 그 놈이구나 이렇게 되니까. 난 아니다. 근데 다른 정치인들 맞다. 진짜 공감 능력이 없고 걔들 맞다. 나는 정말 정치를 내가 하나 희생하려고 한 건데 다른 아이들은 이권을 가지려고 했든지 뭐 자기 그 이속을 차리려고 하는 것 같다. 나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정치가들이 들고 안 일어난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 뭐 긁어 부스럼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버려 두고 그냥 뭐 하면은 되는데 막 누가 그거대로 뭐 소송을 걸고 뭐 하면은 찔려서 저러는구나. 그렇게 하니까 정치적으로 현명한 전략이 못 된다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뭐 계몽주의의 함정 이러는데 그 계몽주의가 그때 이제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뭐냐니까 인간이 좀 안타까워서 한 거잖아요, 그죠? 그 인라이튼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지몽매한 걸 갖다가 불을 갖다가 밝혀주겠다고 한 게 이제 계몽주의 사상가들입니다. 뭐 백과전서파들 뭐 이러면서 인간의 이성의 힘을 갖다 굉장히 강조를 하죠. 또 이제 더 이상 신은 이제 인간의 삶에 영향력을 잃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이성과 이 과학적 지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신을 대체하는 그런 시대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계몽주의 함정에서 여기에서 계몽주의가 자가당착에 빠진 게 뭐냐면 욕망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욕망과 이기심을 인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바탕으로 모든 이론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욕구 이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이론들을 만들면서 경제학 이론도 만들고 정치학 이론도 만들면서 가게 됐다. 그런데 뭐 미국도 나오죠. 미국도 뭐 제퍼슨도 자기가 노예 데리고 있는 사람이고 그러는데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태어났다 그랬고 응? 차별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뭐 이야기를 했죠. 이런 것들이 자가당착에 빠진 멜팡션이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근데 그걸 저는 자가당착이라고 보는 거는 오히려 문제의 해결책으로 가자는 게 아닌 것 같이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본성을 악하다고 자기 이기심이 더 근본적이다라고 보는 사람들한테는 이성의 힘으로 이거를 어느 정도 견제를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심리학자들 모아놓고 물어보면 이성의 힘이라고 하는 거는 엄청나게 약하다는 거거든요. 결국 그 코끼리 기수 얘기를 하죠. 이성이 코끼리의 기수에 해당되는데 어떤 갈 거냐 말 거냐를 기수가 마음대로 조정 못 한다는 거거든. 코끼리 지가 가기 싫은 데를 억지로 절대로 못 걸어간다는 얘기인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그 부분에서 계몽주의가 인간에 대해서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생각을 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만은 인간의 마음이 원래 선하다 그러면 이성의 역할이 뭐가 필요했겠어요? 뭐 그냥 자기 마음 가는 대로 다 하면은 세상 다 편해지고 다 하니까 사회 제도도 만들 필요 없고 권력을 견제할 필요도 없고 아예 권력 자체를 만들 필요도 없이 그냥 뭐 각자가 그냥 다 모든 거에 합의를 이룰 거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이 긁어부스럼 만들어서 필요 없는 것들 다 잔뜩 만들어 놓은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멜팡션이라는 이유가 그런 거죠. 인간은 본래 선하기 때문에 놔두면 이제 극기복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극기복례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는 그런 존재인데 다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생각 자체가 멜팡션이다. 다른 사람도 니랑 똑같이 착한 사람인데 니는 니 혼자만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잘못된 거다. 이런 그게 이제 성선설이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표현은 반대로 하는 것 같으니까 권력자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는 지 같으면 그런 걸 갖다 다 빠져나가서 할 것 같이 하니까 그걸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네가 생각하는 저렇게 악하지 않고 착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예, 선안봉수의 오작동 이게 결국에 참 얘기가 결론이 이게 뚜렷하게 나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길어지니까. 예. 일단 뭐 여자는 어쨌든 또 성선설을 바탕으로 해서 이게 요즘에 그 일어나는 뭐 권력이라든지 뭐 공감의 맹목성이라든지 뭐 계몽주의의 또 반작용이라든지 뭐 이런 걸 얘기하면서 요게 이제 오작동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이 장의 포인트는 오작동입니다. 멜팡션. 예. 그걸 안 하고 보면은 이 책 자체가 굉장히 헷갈리게 보입니다. 그렇죠. 예. 저도 이 책을 3번을 봤는데 이제 좀 확실하게 오작동이라는 키워드를 이제 알게 됐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번은 여기까지 이제 하고 사실 이제 정치인의 얘기가 제가 여기서 끄는 이유가 다시 4부에 새로 나와요. 이제 또. 나오죠. 민주주의의 이제 새로운 실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또 나올 거니 오늘 여기까지만 하시고요. 예. 다음 이제 4부 새로운 현실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네, 수고했습니다.